네,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금융 시계열 예측 클래스에 오신 분들 맞죠? 네. 3학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대부분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경제금융대학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명재 교수고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OCW 형식으로 진행되는 클래스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을 한 학기를 할 건데요. 2013년에도 이런 OCW를 한번 했어요. 오픈 코스웨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 좋아하니까 이제 그걸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그때는 영어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시리아에서 어떤 친구가 연락을 했어요. 강의 노트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파워풀하긴 하구나 이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런던에서 잡을 처음 잡았는데 강의 노트가 좋겠다고. 되게 쉽게 한다 너.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왔어요. 막 시작했으면 저보다 한 20살은 어릴 텐데 건방지게 그죠? 어쨌든 이게 그 밖으로 쉐어한다는 게 굉장히 실은 이제 어떤 큰 이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코스는 OCW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동의를 서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테이핑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화면에 아마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핑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오늘 이것도 테이핑이 지금 되고 있다는 보장도 없어야지 이제 지나고 나와 봐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얼굴이 나간다든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면 유명해지겠지만 남들이 볼 때 한양대에서 저런 질문도 나오나 뭐 그럼 또 이제 또 이게 명예훼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출석도 체크를 할 겸 OCW에 관한 그 동의 양식에 여러분이 사인해주면 오늘 출석으로 제가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년을 1년 다녀와서 지금 1년 만에 처음 이제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색다릅니다 이게 앞에 서 있는 게. 그래서 좀 슬로우하긴 한데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이 파일 다운을 받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강의 자료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올라올 텐데요. 여기에서만 쉐어가 됩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고요. 잠시 후에 어떤 교재로 어떻게 강의할지를 이제 제가 오버뷰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학습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올라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참고할 수 있는 페이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강의 노트와 함께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첫 번째 강의 자료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것처럼 한글과 영어를 섞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강의안을 만들면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하라고 그러고요. 또 영어로만 하려고 하면 또 학생들이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혼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목이 되어 있고요.
대학 메일이 워낙 용량이 작아서 G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G메일 여러분들이 명집.kim@gmail.com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한국말로 할 거고요. 강의 개요는 좀 약간 상투적인 거라 할 텐데 뭐든지 기록을 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2013년에 제가 이렇게 했던 그때는 영어로 오퍼를 했다고 했고요. 가끔 저도 들어가서 한번 보면 그때는 좀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젊었잖아요.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수업 목표는 여기 보는 것처럼 3개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항상 목표 없는 일이 없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시계열 분석 기법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 그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 최근에 인터뷰를 해서 4차까지 가서 안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케미컬 회사에 무슨 뭐 시계열을 하고 빅데이터 하는 사람이 필요할까 싶지만 거기도 호되게 빅데이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분석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기법들은 통계학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출발을 그렇게 했고, 어떤 쪽에서는 경제학적인 이런 소요에 의해서 또 나온 계량 기법이 있고요. 어떤 것은 재무적인 또는 금융, 파이낸스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온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뭐 거시 특히 또 이제 쪼개보면 뭐 거시경제학 쪽에서 필요한 어떤 거에 의해서 나온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방법론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시계열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서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र्스는 특별히 영어 코र्스에 이를테면 툴박스를 제공하는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를 하면 의외로 괜찮은, 좀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시계열 기법을 다양하게 잘 활용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최소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누구한테 뭐 시키든가, 누가 해왔을 때 일단 읽으려고 시도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이건 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시계열 기법을 여러 가지 볼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별거 없네, 그냥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파고 많이 알죠, 그죠? 딥 러닝을 하는 그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은 뭐로 떠올라요? 인공지능을 하면 어디선가 기계가 있을 것 같죠, 그죠? 같이 올라가는, 그죠? 뭔가 이상하게 인간 같지는 않고. 근데 실은 우리 생각에 딥러닝을 하는 AI는 모델입니다, 모델. 어떤 모델이냐?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이제 이를테면 제가 시각으로 센싱을 하는 거예요, 밑에. 시각으로 센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각 세포가 움직여갖고요, 걔가 일정하게 이게 정보로 돼서 제 두뇌에 가는 거예요. 두뇌에서 디시전을 내려서, 너 헛디디면 넘어진다, 그죠?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센싱을 한다는 이야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기초 데이터. 가져와서 그것을 프로세싱을 한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일정하게 인풋을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 가공하는 기법이 이제 그 중에 하나 기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뉴럴 넷, 아티피셜 뉴럴 넷, 그래서 인공신경망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뇌가 움직이는 그 구조를 결국 바둑을 두려고 하면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센싱하는 것은 이 친구가 나한테 데이터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딥이라는 이유는 한 번 돼 있는 것은 내 저장 창고에 들어가 있죠. 새로운 걸 보면 새로운 것으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움직였지. 이렇게 했더니 이겼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외로 그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리얼적인 프레임워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노트북으로 하면 3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니 뭐 서버가 뭐 전 세계에 연결돼가지고 뭐 했다면서요. 그 포 시즌즈에서 게임 할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스피드로 가면 얼마든지 이게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뭐 어쨌든 그 4차 IR Industrial Revolution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뭐 많이 나오는 대표 선수가 지금 AI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맛을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시계열 기법을 본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그 지난 1년 동안 본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였거든요. 주택 가격을 예측을 하는 문제인데 주택 가격을 왜 예측을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예제를 볼 텐데 주택 가격이 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지 대출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요. 예. 모기지 대출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이제 내가 곧 집을 사서 그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거죠. 모기지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정하게 기대를 하기에 내 소득이 있으니까 늘 갚을 거고, 근데 혹시 못 갚더라도 내 집이 올라가면 그때 처분을 해서 뭐 재수 좋으면 얻기도 하고요. 캐피탈 게인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럴 것이다. 뭐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경기가 나빠져서 소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컬레터럴, 담보라고 하는 그 집값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중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 이제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중에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방법은 좋은 줄 아는데 몰라서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 근데 제가 25년 전에 궁금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링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뭐 스마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예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센스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요만한 박스 하나 줬어요. 제목이 이름이 누구래 누구.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내가 원하는 곡을 틀어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멜론 이런 것도 제가 아이디도 없고 그 뭐 앱을 다운을 받아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은 학년인 제 셋째 아이 꼬맹이한테 줘버렸어요. 너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곡을 틀어줘 라고 하는 게 우리 용어로 이야기하면 Natural Language Programming이에요. NLP. Natural Language. 자연어잖아, 자연어. 그죠? 그럼 자연어의 그 특색을 패턴 인식을 해서 그것도 인식을 하는 그 스킴이죠. 그죠? 이것도 뉴럴 넷과 같은 이제 그런 모델을 통해서 안 돌아가가지고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쪽에서는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갈 거라는 거죠. 정말로 필요한 작업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가 하도록 부탁을 해야죠. 그죠? 그럼 얘가 이해하는 용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갈수록 더 간단해지면 좋겠는데 자꾸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크롬도 있지만 윈도우즈 있잖아요. 예전에는 윈도우즈에 컴패터블한 그런 인터넷 그 기반 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그럼 나는 뭐를 픽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됐는데 결국 이제 다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윈도우로 세트를 됐고 구글의 이제 크롬으로 세트가 됐어요 지금요, 그죠? 그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이제 운영 체제가 좀 되고 있는데 컴퓨터 언어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컴퓨터는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이 컴퓨터 언어를 나는 하나만 배우면 좋겠다. 여러분 모국어로 한국어 유창하게 잘하죠. 우리 혹시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있으면 중국어를 잘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뭘 배워요? 그 다음부터는 다 foreign language입니다. foreign language. 영어도 foreign language고요. 일어도 foreign language고요. 제 딸은 졸업하고 어딜 갔는데 그 회사가 프랑스 계열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일요일마다 나가가지고요. 불어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생전 처음으로. 네, foreign language. 컴퓨터 언어도 foreign language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한 13년을 미국에 있었는데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근데 컴퓨터 언어는요, 그것보다 훨씬 쉬워요. 뭐라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뭔데? 그냥 하나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straightforward하게 너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걸 반복 계산해라. 이렇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는 생각보다 쉬운 언어예요. 근데 그거를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경금대에서만 해도 R이라는 랭귀지 배워야 되죠. 뭐 파이썬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뭐 CS 배워라고 그러죠. 또 어떤 클래스에서는 뭐 C 코딩 한다고 그러죠. 이게 정신없이 막 이뷰스 한다고 그러죠. 많거든요. 제가 처음 교수가 돼서 이제 개량을 하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세일즈를 하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은 나밖에 못 짜니까 이 로직을 생각하는 사람이 혼자 돌아가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럼 사람들이 내용을 못 볼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면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뭐로 만드나 봤더니 C로 짠다는 거예요. C. 여러분 C 싫어하잖아요. 그죠? A 좋아하죠, 주로. 근데 C도 있고 이제 S도 있고 R도 있어요. 랭귀지가 참 요새 그렇게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C를 딱 배우려고 보니까 C도 있고 C 더블 플러스도 있는.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C를 배워야 되나, C++를 배워야 되나. C는 어렵다는데.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는 데만 한참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답을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이 뭔가에 따라서 필요한 걸 선택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좀 애매하죠,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가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슬쩍 보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은 여러분들이 여기 10,000개 숫자가 있고요. 10,000개 숫자가 있어요. 이를 더하고 싶어요. 이렇게. 더해서 10,000개 줄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통 하냐면 여러분들은 엑셀에 한 줄 쭉 카피해놓고 또 하나 카피해놓고 여기다가 equal 예 플러스 예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코너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쫙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난 지금부터 엑셀 코딩을 하자. 엑셀을 만들어 보자.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엑셀은 사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태스크를 위해서 제일 일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사람들이 신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코딩을 처음부터 하겠다.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아직 개발이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탁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웬만한 것들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일을 잘 하는데요. 저도 여기 SES라는 프로그램이 쌓여 있는데 이 SES라는 프로그램은 학교에도 라이센스가 있고 여러분들도 쓸 수가 있어요.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저랑 이제 빅데이터 분석학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들을 사람들은 이제 그 SES라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라고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한번 오늘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에러 메시지가 톡 떴어요. 라이센스가 익스파이어 됐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뭐 CS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건 아는데 그렇게 이제 자꾸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비싸. 비싸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버전은 좀 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비싼데 회사에 가면 이제 기업 버전이라서 더 비싸거든요. 회사에서 안 사줘요. 그럼 일을 못 하잖아요. 공대에서 인공지능 같은 거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다 실은 코딩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그 주요 그 툴이 뭐냐면 매틀랩이라는 소프트웨어예요. 매트라는 게 왜 나왔나 싶으면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매트릭스 뭐 그런 행렬할 때 그 행렬 매트릭스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 것 같은데 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수치 최적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그냥 코딩 방법보다는 행렬 연산의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빠르고 편리하고 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역시 본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해주는데 비싸요. 그럼 어떻게? 안 비싼 걸 해야지. 제일 안 비싼 거는 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는 프리웨어거든요. 프리웨어인데 이 프리웨어는 매틀랩이라는 그 비싼 굉장히 큰 덩치의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완벽하게 못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AT&T라는 미국 회사 아세요? AT&T라는 예전에 통신 회사 중에 굉장히 컸다가 그래서 쪼개졌다가 또 붙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이제 큰 회사인데
그 AT&T라는 회사에서 자기네들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랭귀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S라는 랭귀지. S는 매트랩과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랭귀지예요. 행렬이 연산이 쉽게 되는 그런 언어거든요. 그리고 통계과에서 대부분 썼어요. 미국 통계학과에서. 근데 이게 그 메인프레임이나 그 워크스테이션,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런 거 별로 구분 안 하고 사용하지만 예전에 빠른 컴퓨터들, 그러니까 여러 개 컴퓨터가 하나의 서버에 물려서 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쓰다가 이제 PC가 나오니까 PC 버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S 플러스라는 버전이 나왔어요. PC 버전이 아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R이 나온다. R은 S가 하는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할 때, 그러니까 89년인데요. 그때 제가 S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졸업 논문에 그림 임포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미국을 떠나면 이제 S를 언제 쓰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R로 다가오잖아요. R. 내용이 똑같아. 아마 그 옥타브나 R이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집단 지성을 위해서 자꾸 컨트리뷰트를 와가지고 이게 커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바운더리가 커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제가 처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R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R을 깔아놓고 이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1시간을 하루에 할애했으면 1시간 동안 뭐 하냐면 새로 나온 버전이 있나 다운받아가지고 그럼 다른 거 다 업데이트하고 그럼 1시간 딱 그 다음날 돼야지. 다음날 또 새로 올라온 거 뭐 있나 그럼 또 하면 이렇게 막 수시로 막 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버전이 막 미스매치가 되고 돌아가던 게 안 돌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메인티넌스를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버그 없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누군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갖다 놓고 내가 쓸 수 있으면 그걸 쓰고요. 안 되면 맨 마지막에는 프로그램.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그 퀀텀 리프가 일어나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짜야지 먼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은 뭐 하여튼 목표 있는 삶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쓸데없이 말이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 목표를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에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창한 수업 목표를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할 수 있겠냐. 결국은 시계열이라는 게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타임축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요. 그죠? 흘러갈 때마다 뭔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코스피 종가, 오늘의 환율의 종가. 종가는 맨 마지막 장이 문을 딱 닫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관측된 가격이 클로징 프라이스라는 거예요. 그 종가를 그러면 이제 그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환율을 예측을 해볼까? 단일 시계열이죠, 그죠? 내가 환율과 주가를 동시에 한번 예측을 해볼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아벨량 시계열, 멀티플 타임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뭐 한 개든 여러 개든 다 커버가 됐네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해봐라. 그거 필요하거든요. 하다 사업계획서 여러분들 뭐 재무팀 이런 데 많이 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9월, 10월, 11월에 이제 그 다음에 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낼 수도 있고, 여러분 회사의 연구원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KDI 사이트에 가서 가져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단일 시계열이나 다별량 시계열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남들이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잘 프레젠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그냥 보통 이제 요새는 뭐 상사들이 그러면 다 갑질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뭐 어렵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데 인플레이션 예측을 하는데 컴퓨터에서 막 붓이 막 나오니까 그걸 다 컷앤 페이스트해서 이만큼 해가지고 툭 던져주는 거예요. 상사한테. 해석은 알아서 하세요.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죠? 이 양반 눈높이에서 해석할 수 있게끔 던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프레젠트를 하는 방법을 해놓지 않으면 그냥 오히려 구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화도 있다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고도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상대방이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사결정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확한 게 왔다고 하더라도 기계어처럼 막 오는 숫자와 그런 테이블로 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내가 확신을 해서 이 전망이 맞습니다라고 위에 또 보고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거든. 내가 납득이 돼야죠. 그래서 그게 세부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체크할 수 있도록 간단한 과제들을 한 번씩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좀 스피드를 좀 빨리 해서 보면 학점은 이제 여러분 몸이 좀 덜 풀렸을 테니까 중간 시험은 30%만 카운트를 할 거고요. 기말은 40%. 그 다음에 과제가 20% 정도 하려고 하고요. 네. 과제는 협동과제라는 게 실은 큰 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은 그렇게 하면 한 사람만 하더라고요. 항상 경험을 보니까. 네. 그리고 팀원들끼리 깨지고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실은 스케일을 낮춰서 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과제를 해서 20% 카운트 할 거고요. 어텐던스는 10%인데요. 이게 그 시계열에서는 이번 분기에 지금 뭐 보니까 우리 뭐 북한 핵폭탄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를테면 3, 4분기에 그러니까 9월 말이죠. 9월 말 기준으로 GDP가 얼마나 될 건지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건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GDP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기엔 예를 들어서 연 기준으로 한 3%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북핵 문제인지 뭐 FTA 문제인지 뭐 사드 보복 문제인지 뭐 이런 거로 해서 얘가 거기에 얼마나 가감이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강은 다운워드로 갈 것이다. 밑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3%가 이를테면 전에 이제 커먼 센스고 목표였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는 쪽은 작을 것 같고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 것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 10월, 11월쯤 되면 이제 9월 데이터가 나오니까 볼 거예요. 볼 건데 지금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랜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랜덤한 이벤트들이 엮여서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랜덤한 게 사라져버리면 이제 아무런 이제 시계열에서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자대고 그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요. 우리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랜덤이라는 개념이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이제 되겠는데 이제 우리도 그걸 응용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어텐던스를 제가 매일 체크하면 10분을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하루 날 잡아서 하겠습니다. 페이퍼를 돌려가지고 하고 제가 가서 체크할 테니까요. 근데 실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 하고 시계열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책을 보고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가서 이제 회사에 가서 응용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나?
왜 그러냐면 못 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훨씬 컴포터블 할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서 클래스에 레귤러하게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기 편하게 하느라고 제가 10시 반으로 늦게 했습니다. 8시쯤 하고 싶었는데. 메이크업 이기잼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스케줄된 시간에 보지 않고 맞춤형을 해주세요. 나 편리한 시간에 볼 수 있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60세트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딱 한 번만 보겠습니다. 중간 시험 한 번, 기말 시험 한 번. 그날입니다. 그다음 중간 시험 결과를 보고 나는 재수강을 위해서 페일링 그레이드를 받아야 되겠다. F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네. 상대평가하는 상황이고 또 게다가 K-모시 법이 생겨가지고 이게 아주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을 페이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페어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일단 와서 일주일 동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스테이하고 아니면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친구들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서바이브 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홈워크이라는 게요. 실은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은 그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꼭 제출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피스 아워를 이야기했나요? 네, 오피스 아워는 잠정적으로 이제 우리 클래스가 있는 날이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이기 때문에 2시에서 3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이제 미리 약속을 저랑 하면 되겠고요. 제 연구실은 여기 이 건물의 7층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인데 24시 오픈은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조시간에 오픈을 할 겁니다. 네. 아무 때나 오세요. 교재인데요. 교재는 좀 비싸서 흠입니다. 여기 있는 게 교재인데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매 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싶은데 그러기 어려워서 어쨌든 제가 잘 요약을 해서 강의 노트를 계속 디스트리뷰터 할 거고요. 뭐 그 정도면 실은 클래스에 서바이브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텍스트북이 하나 있으면 실은 훨씬 컴포터블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챕터 1이 굉장히 좀 복병입니다. 갑자기 시계열 공부하러 왔는데 갑자기 수식만 계속 나오는 한 페이지가 한 챕터가. 그래서 내가 수식이 원래 내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챕터 1은 건너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이 굉장히 괜찮은 책이고요. 이 월터 앤더스라는 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시계열 책을 쓰면서 이분처럼 이렇게 쉽게 쓰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양대학교에 95년도에 왔는데 89년도에 졸업을 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알라바마에 이제 첫 직장을 잡았는데 거기서 시계열하고 매크로를 강의하다가 이제 95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 양반이 일로 왔어요. 학과장으로. 미국의 학과장은 아마 학장 정도 생각하면 돼요. 파워가 있죠. 사람 이렇게 샐러리도 니고시에이션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학과에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분 책이 first edition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읽기가 편했는데 아마 좀 생각이 바뀌었는지 좀 테크니컬한 걸 좀 더 강조를 해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고요. 실은 이 책이든 아니든 어떤 시계열 책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방법
위키피디아를 봅니다, 위키피디아. 뭐 나오면 그냥 뭐 한번 쳐요. 위키피디아는 뭐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지하철로 움직일 때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지를 쉐어한다는 개념이 정말 파워풀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도 참 느끼는데요. 시계열 분석하고 하면 이것저것에 많이 조각들이 있어요. 좀 산만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 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은 이를테면 클래스를 따라오다가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잘 설명해는 뭐가 있는가를 설치해가지고 보면 돼요. 그게 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나는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이제 이게 교재고요. 이거는 제가 쓴 책이라 그냥 혹시 필요하면 도서관에 있으면 가서 빌려보라는 뜻이에요. 실은 우리말이지만 얘가 얘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학원으로 쓰고 있고요. 한 학기에도 못해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건국대 장국현 교수와 같이 쓰는 거고요. 제가 어느 대학에 서울 저쪽 반대편에 있는 대학에 통계학과 교수로 최근에 부임하신 분을 이제 사석에서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원생 때 책을 봤대. 이 책을 보셨는데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대.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통계학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교수로 왔는데 그분을 문상을 갔는데 내가 이분을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 시계열도 이 감동을 줄 수가 있구나, 이게.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유학 갈 때 이 책 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선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아마 이게 다 가지고 갈 거예요. 겁나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것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꼭 자랑을 하고 끝나더라고요. 텐터티브 스케줄은 이제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week 1이고요. 보신 것처럼 이제 R이라는 랭귀지도 있고, EBIS라는 것도 있고, SES도 있고, MATLAB도 있고, 가우스도 있고. EBIS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버전이 7인데, 7.1인데, 우리가 지금 3층 PC실에는 버전 10인가 있을 거예요. 훨씬 이것보다 기능이 좀 더 늘어났는데, 실은 뭐 어느 버전을 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윈도우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EBIS가 뭘 하는지를 알면 여기에 커맨드를 딱 타이핑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그 일이 실행이 딱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보통 그걸 이제 우리가 파싱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파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른 클래스,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하는 다음 클래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금융 IT라는 이제 클래스인데, 이렇게 ls 스페이스 y 스페이스 c 스페이스 x하고 엔터를 하면 y를 x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데 인터셉트를 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EBIS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네, 어디선가. 얘를 타이핑을 안 하고요. 여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Quick Estimate Equation.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를 쓸 수 있는 많이 나오는 대화창에 나오겠죠, 그죠? y는 종속 변수가 뭐냐? y다. 설명 변수는 뭐냐? x다. 그 다음에 상수 널레 체크. 표본 기간 여기. 그리고 엔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계량경제학이라고 해서 한 학기 내내 배우잖아요. 그죠? 좋아하나가지고. 계량경제학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보고요. 뭐 데이터도 뭐 보면 이제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 비주얼하게는 이제 이렇게 생긴 몇백 개의 뭐 데이터가 있고요. 걔가 보니까 요쪽에 주로 많이들 있고 가끔 이렇게 큰 것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얘는 왼쪽으로 스큐가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좌우 종 모양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요새는 데이터를 시각화, 비주얼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특성화 사업 1층에 러비에 보면 그 배너 붙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글자들 이렇게 막 나온 거 보이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뭐 이를테면 이거를 많이 봤다. 얘는 좀 적게 봤다. 큰 글자, 작은 글자. 이쪽이죠? 그러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오늘은 뭐 가지고 많이 떠드나 와브락을 하나. 이게 시각화하는 거예요. 시각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그 새로 이제 금융지주 회장을 뽑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 검색이 막 늘어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금융지주의 주가가 올라가든가 떨어지든가. 정보가 막 생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죠?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아. 그래서 네이버 이런 트렌드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얘는 지금 이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단어잖아요. 얘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텍스트 마이닝 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서 데이터의 뭐 속성을 보면 어떤 때는 데이터를 넣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데이터들이 여기에 대부분 있을 걸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이런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그림이 이제 굉장히 왜곡돼서 보이겠죠. 그죠? 왜곡돼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은 정말 맞는 데이터인지 에란지 가끔 보면 우리가 졸아가지고 이렇게 드드드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보통 이제 세계적인 발견을 많이 해가지고 턴페이퍼를 쓰는데 데이터가 틀린 거예요.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막 흥분해서 오는데 데이터가 틀렸어. 그래서 그런 것들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이거를 위주로 보여줄게요. 근데 실은 이제 R도 한번 할 거고요. 가우스는 참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우스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우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에디터를 딱 열면 그냥 여기에 한없는 그냥 하얀 백지만 있는 거예요. 코딩을 이제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일단 한번 눌러볼까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못 봤죠? 이제 화면이 좀 찌그러져서 그런데 제가 다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모형을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일에 이자를 여러분 기간고지 아시죠? 이쪽이 만기 3개월, 6개월, 12개월, 5년, 10년, 20년, 30년 이게 만기축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는 YTN 만기 수익률.
그 만기 수익률이 보통 어떻게 보고가 되냐면 주요 만기만 보고되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진 데 있죠. 꺾어진.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오늘 이를테면 이제 1년짜리가 발행이 되면 내일은 하루 빠진 날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짜리는 예를 들어서 요건데 하루 부족한 얘는 얼마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다른 만기 거에서 이걸 해서 직선을 긋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관측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모형을 추정을 해서 피티드 밸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전날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날 실제로 보니까 이게 관측이 됐다.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시계열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쭉 슬라이드로 본 거는 샘플 기간 동안에 이 모형을 추정을 해서 그 모형이 이야기하는 그날의 가장 베스트 피팅하는 커브가 쫙 그려진 거거든요. 실제 값하고 대비로. 그러니까 쭉 봤더니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되게 근사하게 따라간다. 라고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이걸 프로젝션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모델링이 돼서 현상을 잘 설명을 해야 그게 그런 현상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모형을 돌리는 게 EBS에 없네요. EBS에 있으면 그냥 하죠, 그거.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코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해요. 난 죽어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아워에 오는 거예요. USB 하나 들고. 그럼 제가 어떤 페이퍼를 읽어야 이걸 할 수 있는지 코드, 데이터를 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가우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딘가 깔려 있어야 되겠죠. 이건 R이라는 랭귀지. R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그죠? 네. R도 기본적으로는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코딩을 쭉 적은 것들이 지금 떠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 파일에 있다. 이런 순서로 돼 있다. 가져가서 이걸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아까 EBS보다는 덜 편리하겠죠. 메뉴 드리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박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커맨드들을 알아야 됩니다. 매틀랩이라는 랭귀지는요. 이것도 랭귀지예요. 제가 장식년 기간 동안에 논문을 써서 보냈는데 논문이 26쪽밖에 안 되는데 카멘트가 10쪽이 나왔어요. 나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답변서까지 했더니 한 20장 되더라고요. 그게 논문이 하나 됐어요. 근데 그분 논문 커멘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올해 단계적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한국에도 분명히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의 프레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있는지를 루스하게 보겠다. 루스하게 어떻게 봐요? 기준금리가 설정되는 것은 보니까 테일러 준칙을 따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앙은행이 생각하기에. 현재 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이제 물가 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이 생각하는 이를테면 잠재적인 GDP 수준이 있을 거예요. 현재 GDP가 있을 거예요. 또 갭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갭의 어떤 일정한 계수 더하기, 그 다음에 GDP 갭의 일정한 계수,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그 기준금리, 과거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어쨌든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인플레이션 들어가고 GDP 갭이 들어가고 그다음 기준금리가 있는 거니까 회귀 분석을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은 그게 이제 논문의 전부도 아니고, 근데 그분 생각에는 제가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쪽은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교하게 안 하니까 이제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마땅하실 정도의 이제 모형을 하나 돌려가지고, 얘가 우리 기준금리이거든요. 우리가 작년 6월인가 기준금리를 1.5%로 낮춰가지고 그게 지금 사상 최저 기준금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또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요 시점에서 예측한 거예요. 이렇게. 요 시점에서 8분기. 근데 이것을 예측하는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에서 가져왔거든요. 복잡한 모형인데 잘 알려져 있는 표준 모형인데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도 간단하게 시계열 분석을 해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복잡한 모형으로 했는데도, 그래서 보통 이제 거시경제 같은 거를 하면 균형이라는 컨셉트가 있잖아요. 균형, 장기 균형, 스테디 스테이트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균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나면 글로 가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 파도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잖아요. 다시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균형은 벗어나서 다시 회복하는 힘이 있는 것이 균형이에요. 균형을 회복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변하게 놔두면 그냥 시장에다가. 근데 은행은 근데 통화정책에 의해서 이거 자기가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측해서 그냥 이렇더라도 우리 그냥 이렇게 간다 그러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하는데 이런 모형을 돌리는 것도 실은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짜야 돼. 암울하죠, 그죠? CS라는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특히 CS라는 프로그램은 왜 그런가 하면 큰 데이터, 굉장히 큰 데이터를 핸들하는 데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누가 데이터를 줘가지고 내가 엑셀에서 읽어보려고 딱 하는데,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게 어떻게 생긴 데이터인지 보려고 하는데 엑셀에서 못 읽겠다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크다. 데이터. 5초마다 기록되는 주가를 우리나라 상장회사를 한 5년치 갖는다. 그리고 벌써 엑셀에서는 이제 못 읽겠다 그런다. 근데 주식시장이 2년만 열었어요? 엄청 열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읽겠어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끌고 오지도 못한다? 그 문제가 지금 데이터 마이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막 검색어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카톡에 오는 그 내용들이 다 텍스트가 다 데이터잖아요, 이게. 그럼 내가 센티먼트를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데이터를 끌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분석할 수 있게끔 최소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벤처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실은 그 사람들보다 분석을 더 잘합니다. 계량 모형. CS가 데이터를 핸들하는 파워풀한 그런 피처가 있어서 이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 IT 금융 빅데이터 그거 할 때는 이제 실은 이제 이거 가지고 신용평가 모형을 만드는 것을 예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년 동안 시간이 펑펑 남아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뭘 하는가를 보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시리얼 분석이 특히나 이제 필요한 게,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금융공기업 뭐 이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예보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한참 선배님이 아마 지금 거기 사장님으로 계실걸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미국의 FRB 연방준비은행 FRB도 그렇고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그렇고 그런 데는 다 어떤 모형이 있냐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 신한지주, KB지주 이러면 여기가 자기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업 대출, 중소기업 대출, 무슨 신용 대출 뭐 이쪽 있잖아요. 포지션이 그죠? 얼마. 이쪽도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이제 거시금융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질 GDP가 갑자기 이렇게 될 거로 예상이 된다. 뭐 인플레이션율이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자율, 환율, 실업률, 이쪽이죠. 얘가 변하면 나는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고 있는데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있을 때에 비해서 중소기업 대출에서 깨지는 포지션이 이게 나빠지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당기순이익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뭐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자본을 뛰어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보통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금이 있고 밑에 보면 이제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얘거든요. 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컨셉트예요. 내가 100이라는 자본금이 있어요. 100이라는 자본금이 있고 내가 500을 빌려줬어. 누구한테? 500을 빌려줬는데요. 이 500이라는 게 위험한 정도가 하나도 없어. 그냥 맨 땅에, 땅 짓고 헤엄치게. 그럼 그냥 500분의 100이라는 BIS 비율로 난 장사를 하는 거고요. 500분의 100. 근데 얘가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대출. 그럼 걔를 이를테면 1000으로 간주를 합니다. 1000으로. 그래서 위험 가중자산. 지금 100%를 싼 거잖아요. 그죠? 500밖에 대출이 안 나왔는데 얘를 1000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규제에 의해서. 그러면 걔가 갑자기 1000분의 100이니까 BIS 비율이 10%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그게 BIS 비율이 10%인 줄 알았는데 이게 1300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500이 붙여서 1000이 된 게 아니라 500에 700이 붙어가지고 1200이 된 거예요. BIS 비율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BIS 비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은행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런 거 할 때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보에 가서 예보에도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모델이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이제 미국 데이터거든요. 미국의 2001년부터 거의 최근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2016년 1-3분기, 2017년 1-3분기 이런 식이거든요. 요 시점 기준으로 얘가 뉴트럴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이게 크래시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 8년도에 미국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걸 보냈죠. 그 글로벌 위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DFAST라는 게 뭐냐면
2007년, 8년에 이제 위기를 겪고 나서 금융회사들을 이렇게 하게끔 규제를 하면 안 되겠다.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커머셜 뱅크하고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이제 좀 더 위험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펑션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은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예금 받고 이렇게 하는 대출하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커머셜 뱅킹 외에 인베스트먼트 뱅킹하고는 갈라서가요. 법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는 다드 프랭크 법이라는 거죠. 다드 프랭크 법.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 리폼에 관한 다드 프랭크 법. 뭐 이렇게 좀 긴 건데 줄여서 그냥 DFA, 다드 프랭크 액트거든요. 그 다드 프랭크 액트에 한 조항 쭉 가다 보면 거기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에요. 스트레스 테스트.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라. 라고 은행에 너희들은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너희들의 이익이 어떻게 될 건지, 너희들 BISB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미국 예보, FDIC에 보고해라. FRB에 보고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상태에서 미국 FRB의 담당자라고 하면 그냥 뉴트럴한 시나리오는 이거다. 침체를 겪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봤더니 여기가 굉장히 안 좋았구나. 그러니까 2007년, 8년에서 꺾어지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히스토리컬 롤을 했다가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 QE라는 거에서 이제 엑시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이제 기다려본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언제 이자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5, 16 정도가 되니까 이제 충분히 따라잡았다고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기준금리를 좀 높여도 좋겠다. 그러니까 장기적, 또 이게 갑자기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불이 붙을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퍼니 비즈니스를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한 거죠. 그죠? 다시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런 이제 크래시 시나리오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크래시하는 크라이시스라고 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뉴트럴 시나리오는 경제가 그냥 굴러간다고 하면 뭐가 될 것인지 기준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는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요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게 그냥 자로 거가도 되겠습니까? 어떤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다 시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윅 2에서 4 정도까지가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시계열이라는 컨셉트를 가지고 할 거고요. 대표적인 이제 단일 시계열 모형이 이제 보통 이제 ARMA에서 Auto Regressive Moving Average, Auto Regressive를 우리말로 자기 회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기 회귀, Moving Average는 이동 평균이거든요. 이동 평균. 자기 회귀 이동 평균 모형인데 줄여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모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스테이셔너리티는 이제 안정성이라고 번역을 할 건데 저 안정성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를 이제 쭉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을 보니까 북핵 그런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공포지수가 얼마큼 뛰었다. 공포지수라고 들어봤어요?
공포지수는요, 변동성 지수 생각하면 돼요. 향후 22일 동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니까 향후 22일이면 거래일 기준으로 22일이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기준에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이를테면 변동성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주식 수익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변동하는 폭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그게 이제 표준 편차 기준으로 볼 때 10%라고 치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보다는 크겠죠, 그죠? 15%, 20%겠죠,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주식이 폭락을 하면 이제 이게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공포 지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달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옵션이 있다고 했을 때, 옵션은 이제 주식에 대해 생각하고 했을 때, 코스피에 대해서, 그게 이제 거래가 되니까요. 그거를 거래할 때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옵션이 만료하는 그 기간사의 평균 변동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어떤 가격이 형성될 텐데, 그래서 거래가 되는데, 그 거래에 있는 가격, 이렇게 거래되는 가격을 봤을 때, 얘의 변동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컴파일러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을 모형화를 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뭐 하는 게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에서는 실은 저 변동성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웃고 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고. 트렌드는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가는 게 트렌드죠. 이게 하는 게 트렌드거든. 트렌드가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형을 할 것이냐. 대체로 8조 정도 차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멀티 이퀘이션, 이제 벡터로 이제 간다는 거고요. 중간 시험 이후에는. 벡터 모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코인투레이션 앤 에러 커렉션 모델 이런 또 장기 예측과 관련된 어떤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비선형 모형이라고 있는데 비선형 모형 중에 하나가 여기 리스트는 안 했지만 뉴럴넷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앤더슨은 아마 이제 뭐 뉴럴넷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커버를 하려고 생각하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메소돌로지 중에 하나인데요. 짧게 잡아놨는데 우리가 모델을 그러니까 모형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우리가 관측이 안 되는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관측이 안 되잖아요. 잠재 GDP. 이것도 관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변수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방법은. 됐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요약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어떤 컴퓨터 랭귀지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딜리버 하느냐. 그러니까 시계열에서는 그냥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서 할 일은 많지가 않아요. 별로 뭐 이렇게 저거 한데 실제로 뭔가를 딜리버를 해야 되거든요.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든가 프로그래밍을 하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R을 공부한다 또는 뭐 매틀랩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게 저도 그렇고요.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이메일 막 쏟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그 컴퓨터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셀폰 사가지고 이 매뉴얼 읽어요? 이만큼인데 안 읽잖아요, 그죠? 다 손 대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러면 스크린샷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클래스에 주면 클래스에 있는 거 가지고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헬프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헬프. 그 어느 언어든지 EBS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도 웬만한 용어를 많이 이제 기억해서 치지만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헬프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뭐 예제도 있고 뭐 그죠? 그래서 헬프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그 시계열 그 이코노미스트가 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많이 뜯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워크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애가 방학 동안에 홍콩을 갔다 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짜오 그래요? 자오 조안 자완 굿모닝인데 굿모닝 근데 거기서는 굿모닝 안 하고 그냥 그 모닝만 하는데 자오 거기서 그렇게 쓰면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저도 2층에서 우리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행정팀 만날 때 아침에 모닝 그러거든요. 제가 뭐 특별한 누구네 회사 차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굿모닝 안 하거든요. 모닝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컴퓨터 언어든 아니면 정말 외국어 언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쓰고요. 제가 디스트리뷰트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뜯어보면 아마 저거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계열에서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브로드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갈 건데요. 그거를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인스톨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R이잖아요. 그래서 R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헬프 아니면 웹에 돌아다니는 게 많잖아요. 제가 웹에 돌아다니는 걸 하나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웹에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이걸 제가 타이핑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 하면 되지. 그래서 뭐 있어 보이나요? 뭔지 모르지만. 뭐 이런 일을 합니다. 뭐 계절성, 뭐 추세,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제가 레퍼런스는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한번 해서 여러분들 중에 다음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면 미리 해보고 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어떤 책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한 10년 동안 느낀 것 중에 하나, 큰 게 하나가 책은 1페이지부터 볼 필요 없다. 책은 내가 필요한 부분부터 보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부터. 1페이지부터 읽어가지고 끝까지 넘겨가지고 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가서 R이 필요하면 R 서치해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이 샘플 프로그램 돌아다니고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수강 신청이 안 끝나서 웨이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이름을 적어놓고 가면 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64명 좌석인데 오늘 보니까 57명이 아마 리지스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버퍼는 많지 않은데 약간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첫날이라 뭐 제가 일방적으로 저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음부터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렉처 노트 다음 시퀀스를 좀 미리 읽어보고요. 좀 좋은 질문 있으면 좀 생각해서 가져오기를 바라겠고, 혹시 그래도 아쉬워서 질문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이야기하기 어렵네요, 이게. 제가 한 10만원쯤 할 걸, 그죠? 제가 몇 해 전에 살 때는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애한테 억울하지만 그냥 줬어요. 사라고. 교재가 있는 게 실은 좋죠. 툴 과목이기 때문에 툴 과목은 교재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여기까지는 이번 목요일 날은 제가 대전에 출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갑니다. 제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특성화 사업을 하는데 혼날 일이 있으니까 좀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나고 올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은 여러분이 이제 클래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제가 적절한 시간에 도강이 있는 스케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R에 관한 제가 하나 이야기했던 이거를 하나 레퍼런스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갑자기 생긴 시간에 한번 R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클래스를 같이 할 거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